안녕하세요. 국가의 재정, 즉 나라 살림이라는 거 이거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한 나라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부터 국가의 거대한 가계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 세금을 내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? 내가 낸 그 돈 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 걸까? 그리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걸까? 오늘 바로 이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우리 세금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정부의 돈주머니가 3개나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나라의 수입과 지출은 어떤지, 정부 지출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은 뭔지, 그리고 그 결과로 남은 국가 부채의 현실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정부의 3가지 주머니입니다. 나라 살림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큰 통장 하나로 관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우선 재정이라는 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국방이나 사회 서비스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국가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.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가시죠.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. 정부 돈은요, 딱 3개의 주머니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일반 회계, 그리고 특정 사업에만 딱 쓰도록 정해놓은 특별 회계가 21개 있고요. 마지막으로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려 68개나 됩니다. 엄청나죠?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. 2023년 지출을 보니까요, 우리가 잘 몰랐던 이 기금의 비중이 무려 31% 가까이 됩니다. 전체 나라 살림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. 이 기금은 국회 심의가 상대적으로 덜 깐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투명하게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? 좋아요. 그럼 이 주머니들을 채우는 돈,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제 두 번째 파트, 국가의 수입 명세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정부 세금은요,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직접세, 다른 하나는 간접세인데요. 직접세는 우리 월급에서 바로 떼어가는 소득세 같은 거예요. 내 소득에 직접 딱 하고 붙는 거죠. 반면에 간접세는 우리가 커피 한 잔 살 때 그 가격에 슬쩍 포함된 부가세처럼 우리가 내고 있다는 걸 잘 모르게 내는 세금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버는 능력에 따라, 다른 하나는 쓰는 만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그럼 우리나라 세금은 어떤 구조일까요?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직접세가 약 66%를 차지하네요. 와, 간접세보다 거의 2배나 많죠?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결국 국가 세금의 대부분이 우리 같은 개인들의 월급,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에서 직접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,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득세랑 부가가치세였어요. 2022년 정부의 메인 예산에서 이 2가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. 결국 여러분이 월급에서 내는 세금,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내는 그 세금이 우리나라 살림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열심히 거둔 돈, 그럼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는 돈이 쓰이는 곳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2022년 지출 내역을 보니까 국가의 우선순위가 딱 보이네요. 가장 큰 덩어리는 나라와 지역을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었고요. 그 바로 뒤를 교육, 사회복지, 그리고 국방이 잇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 세금은요, 나라를 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근데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사회복지 지출인데요. 201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9.3%씩 늘었대요. 와, 이거 정말 가파른 상승세거든요. 우리 사회가 복지 문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는 행위, 즉 재정 정책은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이제 4번째 파트입니다. 이 정책이 경제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브레이크가 되는지 아주 오래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
유명한 경제학자죠. 케인스가 제시한 재령적 재정 정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일부러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라 살림 자체를 경제를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가 나타납니다. 한쪽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해요. 정부가 돈을 풀면 사람들 소득이 늘고 이게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승수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브레이크를 걱정합니다. 정부가 돈을 쓰려고 빚을 내면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서 오히려 민관 투자가 위축된다는 구축 효과를 우려하는 거예요. 이 구축 효과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. 이런 거예요.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마구 발행해요. 그럼 시중에 있던 돈이 안전한 국채로 쏠리겠죠?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올라갑니다. 결국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는 거죠. 말 그대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가속 페달을 밟든 브레이크를 걸든 정부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면 결국 남는 건 빚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그 모든 정책 결정의 결과가 담긴 최종 성적표, 바로 국가 부채의 현실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. 53.5%.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, 즉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.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우리 재정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. 이 숫자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? 한번 보세요.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고작 11.9%에 불과했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경제 위기를 겪고 또 복지 지출을 늘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에는 53.5%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수치,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?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일본은 무려 260%가 넘고요. 미국도 120%가 넘습니다. OECD 평균만 봐도 우리보다 높죠. 물론 우리나라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. 하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땐 아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출의 혜택은 현 세대가 누리지만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. 결국 나라 살림이라는 건요,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계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,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